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사드가 전격 반입된 지 하루 만에 실전 운용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선 전 사드 배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국방부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행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미 부통령과 방한했던 미 외교정책부장관인 사드 배치는 어떤 정부도 수개월이 걸릴 일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했던 게 불과 열흘 전인데도 왜 대선을 12일 남긴 시점에 사드가 전격 배치되고 또 바로 실전 운용에 들어가는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대통령도 없는데 대체 누가 이런 국가적 사안을 이 시점에 결정했는가? 이런 중대사가 이렇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결정되는데 대체 어떤 주변국이 대한민국을 존중하나요? 다음 정부는 누가, 언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혹은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반드시 밝히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망치는 건 바로 그들입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동성애가 이번 대선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각 후보들은 동성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이슈가 서구사에서 이미 이슈가 대선에 등장한 지는 오래됐고 항상 등장하죠. 항상.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번 등장해서 이 이슈를 놓고 이제 진보 보수 공화당 민주당이 갈리고 기독교하고 뭐 하여튼 우리는 처음인데 이건 뭐 서구사에서는 수십 년간 해왔던 이슈였습니다. 네, 물론 동성애 찬반은 아니고 동성혼 찬반에 대한 이슈가 아주 오래된 거죠. 네, 동성혼 찬반 네. 혹은 뭐 군대 내 동성애 네네. 합법 문제도 사실은 오래된 얘기고요. 네. 동성혼은 유럽에서도 일부 국가는 합법화하고 일부 국가는 아직도 불법이고 하여튼 이 이슈는 오래된 이슈입니다. 드디어 우리 애초 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인권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이제 제기됐지만 여하간 이 이슈를 놓고 모든 후보들이 한마디씩 했죠. 네. 이건 그냥 후보들이 어제 내놓은 논평을 그 후보들의 발언으로 직접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컷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동성애는 허용하고 말고 또는 뭐 찬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후보는 동성애를 허용하자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쳐다보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의 뜻에 반한다. 그래 하는 게 아니다. 찬성 또는 반대, 허용 또는 불허 사안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동성결혼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이해를 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이제 본인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정리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엄벌해야 한다고. 네. 네.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가 계속 제 표현으로 하면 기술, 갈라치기 기술인 거죠. 이렇게 근데 혐오 발언 될 수 있는 말이어서요.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되냐 안 되냐가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이 발언상으로는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이제 빠졌는데 보니까 동성결혼 합법화에는 반대한다라는 멘트가 먼저 있고요. 유승민 후보는 차별은 안 되지만 합법화해서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심상정 후보는 동성혼 합법화하는 게 옳다.
사실은 오히려 조금 더 전향적이 됐어요. 예. 네, 국제적인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선명의 전선에 섰다고 이제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반길 이슈죠. 예. 각각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있는 토론회에서도 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등장하지 않겠는가. 네, 경제 관련이긴 하지만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무슨 관련이라는 건 별로 이때까지 보면 주제는 한 번도 중요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주제는 절반 이하로 토론이 되고 대부분 본인들이 다급하게 생각하는 거 먼저 얘기하는데 또 사회자가 이걸 막지를 못하니까요. 대부분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마이크를 꺼버릴 수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손석희 사장만 그걸 적극적으로 제지했는데 네. 이번엔 손석희 사장이 아니니까 남은 두 번의 토론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발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럼 각 후보들이 어제 유세 현장에서 했던 주요 발언들을 저희가 또 짚어보기로 했는데 1번 후보는 어디에 가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는 어제 오후 경기 성남에서 유세했습니다. 그곳에서 공직선거법상 유세 참여가 불가능한 이재명 시장을 대신해서 부인 김혜경 씨가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여기서 이재명 시장이 꿈꾼 적폐청산, 대개혁이 자신의 꿈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를 겨냥하는 말도 했습니다. 네, 뭐 성남이니까 당연히 거기 가서는 이재명 시장의 꿈이 자신의 꿈이다. 이런 발언을 해야지. 그러면 이재명 시장의 발언은 내 꿈이 아니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발언인데 저희가 이제 다른 후보들도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 부분만 저희가 직접 후보의 발언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이 40명도 안 되는 미래정당, 오로지 저 문재인을 반대해서 협조된 정당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도 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정을 하든 협치를 하든 목통이 아니라 꼬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 캠프의 프레임인 거죠. 예. 지금 2위 후보에 대한 공세는 의석수가 적다. 네. 그래서 과연 제대로 정권을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 프레임으로 이제 2위 후보에 대한 공격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2번 후보는 어딜 갔나요? 네, 홍준표 후보는 어제 충청도를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보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사형집행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해버리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각종 서민형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담뱃값 2,500원으로 인하하겠다라는 등의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를 겨냥하는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갈라치기죠. 홍준표 후보의 기술은 갈라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형에 대해서 찬단을 국민 여론을 물어보면 흉악범에 대해서 찬성 비율이 항상 높게 나와요. 특히 네. 흉악범죄가 일어났을 때 여론조사를 하면 더 그렇죠. 높습니다. 항상 높게 나오는 편인데 다른 나라도 흉악범을 사례로 들고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에서 물어보면 더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항상. 그건 뭐 사람의 심리상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갈라치게 하는 자 구체적인 본인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페이스메이커. 다음 주부터는 문재인 후보하고 좌파 후보하고 양강구도로 바로 갑니다. 사회가 얼마나 흉흉해졌습니까? 흉악범이 얼마나 날뛰고 있습니까? 홍준표가 집권을 하면 흉악범 사형 집행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딩을 참 잘 만들어요. 페이스메이커라고 갑자기.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로부터 보수층의 지지를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공세가 지금 많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번 후보는 어디를 갔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도 어제 대구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는 발언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또 최근에 내세우고 있는 대통합 정부론과 관련해서 안철수 정부는 국민의당만의 정부가 아니다라면서 다양하게 통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의 공세, 국민의당으로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반격인 거죠. 예, 국민의당이 아니라 통합정부다. 다 함께. 예. 오늘 관련된 내용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공세에 대한 반격인 것이죠. 예, 반격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역시 지금 시급한 게 홍준표 후보로부터 다시 보수 표심을 뺏어와야 하기 때문에 최근의 공세는 또 홍준표 후보에 집중된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홍준표 후보 뜨는 거 보고 누가 웃고 있는지 아십니까?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 박수 받고 다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요즘 홍준표 후보 비판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표를 뺏어와야 되니까요. 네. 프레임을 이렇게 잡았고 이제 연설 톤을 요즘 들으면 들을수록 자연스러워졌어요. 초반만 하더라도 어색해가지고 그 연설 톤 가지고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건 확실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 각 후보들이 이제 가장 시급한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 타겟을 정하고 이런 멘트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자, 그럼 4번 후보는 어딜 갔습니까? 네, 유승민 후보 어제 대구 갔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길을 구하는 국토대장정을 같이 했는데요. 측근인 이학재 의원 등은 지난 22일부터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선 전날 국회의사당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도보 행진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도 했습니다. 또한 3자 단일화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받자 거부하는 입장 확실히 내보였습니다. 4번 찍으면 4번 된다라면서 완주 의지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다른 후보들은 이제 본인의 표를 뺏어가거나 뺏어올 후보들에 대해서 프레임을 짜고 공세를 취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자,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일화는 이런 원칙이 안 맞다. 명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다른 그런 부분에서 당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됐어요. 사실. 당론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유승민 후보가 당이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될 당론 혹은 당내 분위기. 그렇다는 얘기죠. 네,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막판에 이제 표심들이 자기 후보를 찾아서 점점 부동층이 줄어들고 결집하고 있는 국면인데 그 국면에서 본인이 그것만 해도 바쁜데 지금 당에서는 자꾸 사퇴나 뭐 단일화 얘기. 단일화는 유승민 후보로의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안 된단 말이죠. 지지율상. 후보가 당론이나 혹은 당의 분위기와 먼저 싸워야 되니까 현재 유승민 후보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자, 5번 후보는 어디 갔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어제 서울의 한 대학을 찾아서 유세했습니다. 마크롱 후보를 언급하면서 프랑스 대선에서 의석수 많은 큰 정당 후보들은 다 떨어졌다라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20대에서는 문재인 심상정 양강구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겨냥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프랑스 대선에 대해서 이제 언급들을 하는군요. 예, 어제는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했죠. 국민의당 캠프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약간 뭐 정치에서는 당연한데 아전 인수로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강 체제를 무너뜨린 게 아니고 양강 체제가 무너져서 이런 후보가 부상한 거거든요. 선우가 그렇긴 합니다만은 자 심상정 후보는 본인의 표가 어디에 있고 누구를 타겟을 하는지 본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제가 요즘 지지율 팍팍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다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지금 20대에서는
문재인, 심상정, 양강구도예요, 여러분. 문재인 후보님, 이분이 다 좋은데 너무 약해요. 너무 우유부단해요. 매사가 너무 모호해요. 재벌개혁 의지는 너무 미약하고 눈치 보고 벌써. 그리고 우리 노동 조건이나 청년들의 미래를 약속하는 데는 아직 좀 인색하다. 네, 양강구도 요즘 정의당이 밀고 있는 거죠. 뭐 이건 당연히 밀 수밖에 없습니다. 각 후보들이 홍준표 후보도 양강구도라고 주장하고요. 안철수 후보도 양강구도라고 주장하고 심상정 후보도 이제 좀 솔직하네요. 20대에서 네, 특정 지지층을 타겟해서 이야기했죠. 20대에서 양강구도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서 특히 이제 젊은 세대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면 심상정 후보 쪽으로 넘어오는 표가 있다고 생각해서 타겟팅을 여기다 했어요. 프레임을. 자, 다들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자기들이 유리한 프레임을 짜서 자기들 지지율을 방해하고 있는 쪽을 공세를 취하는 방향으로 유세를 어제 하루 동안 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예. 자, 그리고 다른 뉴스 또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안철수 후보가 어젯밤 김종인 전 대표와 회동했습니다. 안 후보는 김 전 대표와의 독대에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알려졌고요. 오늘 정도 김 전 대표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박지원 대표와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세월호 관련 뉴스도 단신이 있죠. 네, 세월호 수색에 돌입한 지 열흘째인 어제 미수습자의 유류품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단원고 박여긴 군의 교복이 온전한 상태로 4층 객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뉴스가 단신이어서 사실은 박영경 군이 그 교복을 입고 있었었는지 입고 있었던 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도 확실히 알 수 없는 게 교복을 가져갔다가 배에서 입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교복을 그냥 보관했을 수도 있고. 네,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가지고 그냥 갔는데 가방 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이 어땠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발견이겠죠. 자,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론조사 발표할 수 있는 게 다음 주 화요일까지예요. 네, 5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론 오늘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있는데 토론이 5월 2일입니다. 네. 5월 2일 날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로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할 선거법상 네.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표 자체가 금지되어 저는 있습니다. 참 이상한 조사라고 생각해요.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왜 못하게 하는 건지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 초, 월화 사이에 발표될 여론조사.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이제 깜깜한 상태로 지내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각 후보들 전략을 간단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브리핑 시간에 짧게 한번 얘기하고 왜냐면은 그 마지막 기간 동안 일주일요? 예, 예. 어떤 전략으로 각 후보들이 나아갈 것인지 이때까지 전략을 되짚어서 한번 보려고 하는 의미인데 홍준표 후보 전략을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판세가 흔들리냐 마느냐는 일단 홍준표 후보의 전략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린 측면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 전략을 먼저 간단히 짚으면 매우 간단해요. 지지층만 타겟팅하고 나머지는 갈라치기 한다. 이 전략을 일관되게 구사하고 있어요. 네. 귀족노조, 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혹은 군 가산점, 뭐 사형제, 동성애 전부 다 갈라치기거든요. 지난 토론에서 굉장히 그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네, 항상 이래 왔고요. 전문가들의 이제 토론의 후평을 보면 항상 홍준표 후보는 토론 점수가 가장 낮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대선 후보 토론이 토론 경진대회가 아니거든요. 지지층 결집 이 관점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는 항상 성공적이었어요. 토론회가. 그러니까 매우 품격이 낮거나 지지할 수 없다 말할 수 있는데 품격이 낮다고 해서 효과까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둘을 혼동하면 안 되는데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전략으로 지지층을 꾸준히 결집시켜서 어떤 시점에 본인이 2위가 되는 순간
급속도로 전통적인 진보 보수 양강 구도로 간다. 이게 전략이죠. 간단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왔고, 이 구도대로만 움직였고, 문제는 전략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나머지를 버리는. 나머지를 배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상처를 입든 말든. 그래서 이제 안 후보로부터 보충이 떨어져 나와도 홍 후보 측이 원하는 속도와 정도로 이 층이 흡수되고 있지는 않다. 홍 후보한테도 가긴 가지만 다른 후보 혹은 멈추거나 중간에 머물러 있거나 이 극단적인 전략을 선택할 때 이제 비용이죠. 네. 그런 것 같고 이 전략을 문재인 후보 지금 하고 연결해서 설명해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갈라치기 전략으로 군 가산점 남녀를 갈라치기 한 거죠. 동성애 이건 기독교와 그 외 갈라치기를 한 것이고 이게 동성애 이슈는 애초에 문재인 후보가 대체적으로 다 찬성할 거라는 전제하에 들어간 공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여러 차례 그날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 이슈 전반에 찬성할 경우에 아마 주말에 대형교회 중심으로 이 이슈를 유포하면서 크게 갈라치는 그런 전략이었을 텐데 문재인 후보가 이 법제화 부분을 처음에 반대하면서 전략이 사실상 원하는 대로는 안 돌아갔어요. 그렇죠? 다만 문재인 후보 스스로 법제화는 반대하고 인권 차별은 안 된다는 스탠스인데 이게 군대 내 동성합법 문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동성애 찬반으로 점프해서 이게 혼합 공격이죠. 혼합 기술. 예. 갑자기 혼합 기술을 들어가는 바람에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해서 대처를 못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의 보수층 갈라치기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예기치 않은 진보 유권자층이 파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인 거죠. 절반의 성공. 이제 참 아이러니한 거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또 바라보면 정치공학적 관점에서만 보면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원하는 대답을 했다면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이제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치공학적 관점에서만 보면 다행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원하는 대로 답하지 않았던 것이 자, 그리고 또 한 번 판세를 흔들어야 하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심플하고 강력한 전략이었어요. 반문재인 정서가 강력하다. 이걸 받아갈 후보가 없다. 이거죠. 출발 지점은. 그래서 민주당 경선 끝나고 나서 이제 안희정 도지사나 이탈할 표를 잡고 그리고 양강 구도로 드라이브를 하면 갈 곳이 없는 보수의 보트피플이 올 것이다. 전략도 심플하고 강력했어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딱 승기를 잡고 나서 계속 밀어붙이면 호남은 전략적 투표를 하기 때문에 될 사람이 안철수면 안철수 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보수 표시면 반문재인 정서로 통일시킨다. 심플한 전략이고 강력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의 성공을 방해한 것은 이제 일단 홍준표 후보죠.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급상승할 때 한 3주간 철저히 자기 표만 지키는 전략으로 보수표의 마지노를 지켰어요. 안 무너진 거예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무너져서 무의미한 지지율로 내려앉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토론 전략의 대실패다 사실은. 이건 여러 번 나온 얘기니까. 왜냐하면은 막판 한 2주 남긴 상태에서 지지율이 토론 때문에 이렇게 출렁인 거는 다른 나라의 선거에서도 전례가 없거든요. 과연 남은 기간에 어떻게 뒤집을 것인지 전략이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김종인 전 대표도 만났던 것 같고 유승민 후보는 경제는 따뜻하게 안보는 강하게 여기도 역시 심플한 전략이었는데 짧게 얘기하죠. 토론 경진대회가 아닌데 항상 지지율 그러니까 토론은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데 뭐랄까 너무 집요하다 너무 모질다 이런 인상을 중도 유권자한테 줘서 확 몰리지는 않았다. 저는 이건 근데 당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게 후보 자신은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러면 끝나고 나서 모니터링하고 당 차원에서 자 이건 잘했는데 이것은 보완해야 된다고 잡아줘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걸 보면 당 차원의 서포트를 충분히 못 받고 있다.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기로 여기까지 왔는데 당의 서포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과 차별화하면서 서표 심리는 자극하지 않는 전략. 이 줄타기를 잘 해왔죠. 비교적. 잘 해왔는데, 남겨진 숙제는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막판 일주일, 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기간에 각 지지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대화되는 기간이거든요. 이때 전통적으로 진보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 불안 심리 때문에 흩어집니다.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지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왔다. 네,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안 거론한 후보 없죠? 간단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3분 30초 만에 모든 후보를 다 훑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엄벌해야 한다고. 네. 네,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가 계속 제 표현으로 하면 기술, 갈라치기 기술인 거죠. 이렇게 예, 근데 혐오 발언 될 수 있는 말이어서요.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되냐 안 되냐가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이 발언상으로는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이제 빠졌는데 보니까 동성결혼 합법화에는 반대한다라는 멘트가 먼저 있고요. 유승민 후보는 차별은 안 되지만 합법화해서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심상정 후보는 동성혼 합법화하는 게 옳다. 사실은 오히려 조금 더 전향적이 됐어요. 예. 네, 국제적인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선명의 전선이 섰다고 이제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반길 이슈죠. 예. 각각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있는 토론회에서도 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등장하지 않겠는가. 네, 경제 관련이긴 하지만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무슨 관련이라는 건 별로 이때까지 보면 주제는 한 번도 중요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주제는 절반 이하로 토론이 되고 대부분 본인들이 다급하게 생각하는 거 먼저 얘기하는데 또 사회자가 이걸 막지를 못하니까요. 대부분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마이크를 꺼버릴 수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손석희 사장만 그걸 적극적으로 제지했는데, 네. 이번엔 손석희 사장이 아니니까 남은 두 번의 토론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또 발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럼 각 후보들이 어제 유세 현장에서 했던 주요 발언들을 저희가 또 사형집행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해버리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각종 서민형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담뱃값 2,500원으로 인하하겠다라는 등의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를 겨냥하는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갈라치기죠. 홍준표 후보의 기술은 갈라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형에 대해서 찬단을 국민 여론을 물어보면 흉악범에 대해서 찬성 비율이 항상 높게 나와요. 특히 네. 흉악범죄가 일어났을 때 여론조사를 하면 더 그렇죠. 높습니다. 항상 높게 나오는 편인데 다른 나라도 흉악범을 사례로 들고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에서 물어보면 더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항상. 그건 뭐 사람의 심리상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갈라치게 하는 자 구체적인 본인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페이스메이커. 다음 주부터는 문재인 후보하고 좌파 후보하고 양강구도로 바로 갑니다. 사회가 얼마나 흉흉해졌습니까? 흉악범이 얼마나 날뛰고 있습니까? 홍준표가 집권을 하면 흉악범 사형 집행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딩을 참 잘 만들어요. 페이스메이커라고 갑자기.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로부터 보수층의 지지를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공세가 지금 많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번 후보는 어디를 갔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도 어제 대구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는 발언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또 최근에 내세우고 있는 대통합 정부론과 관련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번 등장해서
이 이슈를 놓고 이제 진보 보수, 공화당, 민주당이 갈리고, 기독교하고. 뭐 하여튼, 우리는 처음인데, 이건 뭐 서구 사회에서는 수십 년간 해왔던 이슈였습니다. 네, 물론 동성애 찬반은 아니고 동성혼 찬반에 대한 이슈가 아주 오래된 거죠. 네, 동성혼 찬반, 혹은 뭐, 군대 내 동성애. 네네. 합법 문제도 사실은 오래된 얘기고요. 예. 동성혼은 유럽에서도 일부 국가는 합법화하고 일부 국가는 아직도 불법이고. 하여튼 이 이슈는 오래된 이슈입니다. 드디어 우리 애초 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인권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이제 제기됐지만 여하간 이 이슈를 놓고 모든 후보들이 한마디씩 했죠. 네. 이건 그냥 후보들이 어제 내놓은 논평을, 그 후보들의 발언으로 직접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컷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동성애는 허용하고 말고 또는 뭐 찬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후보는 동성애를 허용하자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쳐다보고 내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의 뜻에 반한다. 그래 하는 게 아니다. 찬성 또는 반대, 허용 또는 불허 사안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동성결혼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이해를 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이제 본인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정리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사드가 전격 반입된 지 하루 만에 실전 운용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선 전 사드 배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국방부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행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미 부통령과 방한했던 미 외교정책부장관인 사드 배치는 어떤 정부도 수개월이 걸릴 일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했던 게 불과 열흘 전인데도 왜 대선을 12일 남긴 시점에 사드가 전격 배치되고 또 바로 실전 운용에 들어가는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대통령도 없는데 대체 누가 이런 국가적 사안을 이 시점에 결정했는가? 이런 중대사가 이렇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결정되는데 대체 어떤 주변국이 대한민국을 존중하나요? 다음 정부는 누가, 언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혹은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반드시 밝히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망치는 건 바로 그들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동성애가 이번 대선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각 후보들은 동성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이슈가 서구사에서 이미 이 이슈가 대선에 등장한 지는 오래됐고 항상 등장하죠. 항상 짚어보기로 했는데 1번 후보는 어디에 가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는 어제 오후 경기 성남에서 유세했습니다. 그곳에서 공직선거법상 유세 참여가 불가능한 이재명 시장을 대신해서 부인 김혜경 씨가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여기서 이재명 시장이 꿈꾼 적폐청산, 대개혁이 자신의 꿈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를 겨냥하는 말도 했습니다. 네, 뭐 성남이니까 당연히 거기 가서는 이재명 시장의 꿈이 자신의 꿈이다. 이런 발언을 해야지. 그러면 이재명 시장의 발언은 내 꿈이 아니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발언인데 저희가 이제 다른 후보들도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 부분만 저희가 직접 후보의 발언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이 40명도 안 되는 미래정당,
오로지 저 문재인을 반대해서 급조된 정당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도 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정을 하든 협치를 하든 목통이 아니라 꼬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 캠프의 프레임인 거죠. 예. 지금 2위 후보에 대한 공세는 의석수가 적다. 네. 그래서 과연 제대로 정권을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 프레임으로 이제 2위 후보에 대한 공격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2번 후보는 어딜 갔나요? 네, 홍준표 후보는 어제 충청도를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보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